왜 이곳에 왔을까?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단조로운 삶을 선택했을까?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면 아득하기만 했다. 호화로운 드레스 전용기, 수많은 수행원들, 그리고 그들의 경계심 가득한 시선.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숨막혔다. 마치 잘 포장된 상품처럼 늘 완벽하게 행동해야 했고 실수 하나라도 용납되지 않았다. 특히 아빠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그녀를 더욱 옥죄었다. 4명의 아빠들은 서로를 견제했고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 혹은 그들의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불안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이 모든 화려함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소라야.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아빠 1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아빠 2, 아빠 3, 아빠 소가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옥탑방의 고요는 다시 돌아왔지만 그 전화벨 소리가 남긴 불안의 파도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라면을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범한 삶을 택했지만 그 평범함은 아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했다. 돈명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는 가치를. 밤은 옥탑방에 짙게 깔렸다. 소라는 잠 못 이루고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라면 그릇은 그대로였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옹, 야옹. 처량하고 절박한 울음소리였다. 소라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도망쳐온 삶 속에서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낡은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소리의 근원지를 따라가니 좁은 골목길 모퉁이에 새까만 털뭉치가 웅크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길고양이 한 마리였다. 고양이의 뒷다리 한쪽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분명 어딘가에 부딪힌 듯 보였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고양이는 잔뜩 경계하며 하악질을 했다. 하지만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고양이의 상처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나지막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몸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고양이의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를 데리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약국은 이미 문을 닫았고 동물병원은 그녀가 가진 돈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4명의 아빠가 넣어준 거액의 용돈을 모두 버리고 오직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모아둔 그녀의 다음 끼니가 될 수도 있는 지폐 몇 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하면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하지만 고양이의 떨림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폐를 움켜쥐고 다시 밖으로 나섰다. 24시간 편의점에서 소독약과 거즈붕대 등을 샀다.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고양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과거에 그녀는 숱한 고급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었다. 명문 의대 교수들로부터 직접 말이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보잘것없는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고양이는 더 이상 하악질을 하지 않았다.
소라의 손길을 가만히 느끼며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다. 상처를 모두 치료한 소라는 고양이에게 남은 라면 면발을 조금 떼어주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그것을 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소라는 오랜만에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에게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선물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억만장자 아빠들의 딸이 아닌 그저 평범한 한소라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보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보름달처럼 동그란 눈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보름이는 소라의 낡은 점퍼 위에서 잠이 들었다. 소라는 그런 보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혀주고 자신은 바닥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품성, 즉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은 이 보잘것없는 옥탑방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보름이가 곤히 잠든 새벽 소라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의 왼팔을 들여다보았다. 날고해진 맨투맨 티셔츠를 걷어 올리자 팔꿈치 아래에 흐릿하지만 선명한 흉터 하나가 드러났다. 흉터는 마치 붓으로 그린 듯 정교한 꽃이 문양을 하고 있었다. 언뜻 보면 아름다운 문신처럼 보였지만 소라는 이 흉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이 흉터는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에 생겼다. 그녀는 당시 아빠들과 함께 살던 대저택의 비밀 정원에서 길을 잃었다. 어린아이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곳에서 그녀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은 고전적인 동화책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복잡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책을 만지던 순간 책장 뒤편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파편에 베여 이 흉터가 생겼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흉터는 아물면서 정확히 그 책 표지에 그려져 있던 꽃 문양과 똑같은 형태로 남았다. 그 후로 그녀에게는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복잡한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컴퓨터 코드를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었다. 그녀의 아빠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천재성을 기뻐했지만 곧 그것을 자신들의 사업에 이용하려 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욕망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다. 그녀는 이 흉터를 멀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특별한 재능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보름이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응급처치 기술도 그녀가 숨기고 있는 IT 기술도 모두 이 벌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소라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평범한 삶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 흉터가 가져다 준 고통스러운 기억들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특별한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 옥탑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는 진짜 이유였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학생증을 꺼내 들었다. 한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소라. 4년 전 그녀는 이 학생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도망쳤다. 졸업도 하지 않고 이름만 남겨둔 채. 그녀는 낡은 학생증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가방 안에 또 다른 물건에 시선이 멈췄다. 작은 상자에 담겨 있는 아버지 중 한 명이 만들어준 USB였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그녀는 그 USB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이 모든 삶의 고통과 그녀의 진짜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내 망설이며 손을 거두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었다. 내일 있을 면접이었다. 그녀는 JS 미디어라는 작은 회사에
실무형 인턴으로 지원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직 한소라의 능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억만장자 아빠들의 딸이 아닌 평범한 한소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다. 그녀는 낡은 학생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흉터가 가려진 팔을 쓸어내리며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작은 다짐을 굳건히 했다. 보름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작은 생명에게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JS 미디어의 회색빛 유리문은 한소라의 옥탑방 창문과는 다른 차가운 느낌을 풍겼다. 면접을 마치고 며칠 뒤 그녀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평범한 이름, 평범한 학력, 그리고 낡은 옷차림의 그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출근 첫날 그녀는 낯선 공기와 시선 속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모두가 최신 유행의 정장과 세련된 오피스룩을 차려입은 반면 그녀는 몇 번이나 빨아 색이 바랜 셔츠에 낡은 슬랙스 차림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이었다. 저런 애가 어떻게 들어왔지? 의문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 사람은 실무형 인터넷 팀장 격인 김민준이었다. 그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남자였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미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을 쌓아 회사 내에서도 촉망받는 인재로 통했다. 그는 소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신입인가? 뭐 실력은 없어도 성실하면 되겠지. 우리 팀은 굼뜬 사람 딱 질색이니까. 그의 말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사소한 업무부터 어려운 일까지 모두 솔에게 떠넘겼다. 다른 인턴들은 그저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 그를 도와 함께 소라를 괴롭혔다. 그들에게 소라는 만만한 존재였다.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그저 스쳐 지나갈 인턴일 뿐이었다. 소라는 그들의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다. 복사 서류 정리 커피 타기 등 온갖 잡무를 도맡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저 단순한 일을 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하며 내용의 오류를 찾아냈고 복사기의 잦은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기계의 원리를 파악했다. 그녀의 눈은 늘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퇴근 후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아빠들로부터 받은 고급 교육은 그녀의 몸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가 묵묵히 앉아있는 그 자리는 사실 그녀의 4명의 아빠들이 세운 거대한 기업들의 최첨단 사무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힘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김민주는 중요한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팀원들이 밤샘 작업을 거듭했고 소라도 자료 정리와 검토에 매달렸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최종 자료가 담긴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다. 자료가 깨져버린 것이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김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것저것 눌러보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소라를 지목했다. 한소라 씨, 당신이 어제 최종 파일 정리했지? 혹시 실수한 거 아니야? 소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어제 분명히 모든 파일을 완벽하게 검토하고 정리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어제 밤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 남아 파일을 정리했고 김민준과 다른 인턴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은 마치 저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결국 프레젠테이션은 엉망이 되었고 클라이언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김민주는 소라를 따로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소라 씨 회사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당신 때문에 팀 전체가 망신을 당했어. 인턴 계약 해지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소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소망 평범하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다는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아빠들의 전화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 들여다 멈칫했다. 이대로 전화를 받아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그들은 곧바로 그녀를 원래의 삶으로 데려갈 것이다. 호화로운 삶은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넣어두었던 낡은 USB를 꺼냈다. USB는 그녀의 아빠 중 IT 기업 CEO인 아빠가 그녀에게 선물해준 것이었다. 어린 시절 그녀가 IT와 코딩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자 아빠는 그녀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 USB에 담아주었다. 여기에는 그녀가 그동안 풀었던 수많은 코딩 문제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녀의 IT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이 USB를 외면해왔다. 그녀를 옥죄었던 특별한 재능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무기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하게 변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평범함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어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수정했던 컴퓨터를 찾아냈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라는 어제의 상황을 다시 떠올렸다. 김민준은 자료가 깨졌다고 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켜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로그 기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4명의 아빠 중 금융 전문가인 아빠는 그녀에게 위험을 감지하는 법을 가르쳤고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황제인 아빠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 모든 지식들이 지금 그녀의 직감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김민준이 어제 새벽에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고의적으로 오류를 주입한 가짜 파일을 심어두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증거는 명백했다. 로그 파일과 삭제된 파일의 복구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분노가 아닌 진실을 마주한 자의 희열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내야 할지 고민했다. 무작정 찾아가 따진다면 오히려 그가 증거를 없애려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 어제 삭제된 원본 파일을 완벽하게 복구했다. 그녀는 파일 복구와 함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녀만의 시그니처 코드를 원본 파일에 삽입했다. 이 코드는 오직 그녀만이 해독할 수 있는 일종의 워터마크였다. 그녀의 옆을 지나가던 한지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JS 미디어의 베테랑 IT 엔지니어였으며 평소에도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출근을 서두르다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다가 한소라가 컴퓨터를 다루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한소라의 손놀림은 단순한 인터넷 그것이 아니었다. 전문가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다. 특히 그녀가 코드를 삽입하는 모습은 마치 마법사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인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소라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전날 밤의 절망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거대한 힘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김민주는 어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다른 인턴들은 그를 돕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한소라는 마치 어제 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김민준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어제 자료가 깨진 이유를 시스템 오류로 둘러댔지만 소라의 눈빛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소라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자리 근처를 서성거리며 그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탐색했다. 그때 JS 미디어의 대표가 주최하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주제는 바로 어제의 프레젠테이션 실패에 대한 것이었다. 모든 팀원들이 회의실에 모였고 김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밤샘 작업을 했는지, 시스템 오류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변명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모두가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소라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오직 한지훈만이 평온한 얼굴로 자신의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가끔 소에게 향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 바로 관찰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길어지자 분위기는 점점 더 냉각되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긴급 시스템 오류 메인 서버 접속 불가 모두가 경악했다. 이번에는 명백한 시스템 문제였다. 회사의 모든 업무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대표는 당황했고 팀원들은 우왕좌왕했다. 김민주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주려 했지만 그 역시도 속수무책이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때 소라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어제 김민준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기록을 토대로 이번 시스템 오류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악성 코드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소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대표에게 다가가 말했다. 대표님, 잠시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특히 김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주제넘게 나서지 마. 대표 역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솔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소라는 회의실 한쪽에 놓인 비상용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는 무용수처럼 유려하게 움직였다. 수많은 코드들이 검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악성 코드의 경로를 추적하고 그것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역추적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기술은 이 세상 어떤 해킹 방어 시스템보다도 강력했다. 그녀는 빠르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녀가 코딩을 하는 동안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그녀의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에 할 말을 잃었다.
김민주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소라가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 비친 소라는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천재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한지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소라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녀가 사용하는 코딩 방식이 과거 자신이 존경했던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몇 분 후 소라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해결되었습니다. 메인 서버는 복구되었고 악성 코드도 제거했습니다.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정말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감격의 참목소리로 솔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든 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소라는 그들의 눈앞에서 무능한 인턴에서 천재 해커로 변신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달랐다. 그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의 질투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솔에게 다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네가 해결했다고 설마 우연히 얻어걸린 거겠지. 아니면 어쩌면 네가 그 악성 코드를 심은 범인일 수도 있겠군.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소라의 심장을 찔렀다. 소라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어제는 파일을 고의로 망가뜨리더니 오늘은 회사를 마비시켜서 영웅 행세를 하려고 해. 네가 그런 짓을 벌인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겠어? 그의 음모론은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샀다. 일부 팀원들은 소라가 너무 빨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소라는 이 모든 상황이 김민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한지훈이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씨 헛소리는 그만두시죠. 그는 스크린에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연결했다. 그 화면에는 악성 코드가 심어진 경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경로가 김민준의 컴퓨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한지훈은 이어서 말했다. 이 악성 코드는 김민준 씨의 노트북에서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소라 씨는 그 흔적을 발견하고 해결한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모든 이들의 의심을 김민준에게로 돌려놓았다. 김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소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한지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첫 번째 승리는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이 났다. 그녀는 증명했지만 그 증명은 또 다른 비난과 음모를 불러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김민주는 그녀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무마하고 소라를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더 큰 계략을 꾸밀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지훈은 소라의 진짜 정체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며칠 후 JS미디어는 창의적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공고했다. 우승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와 함께 프로젝트 리더 자격이 주어지는 인턴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였다. 한솔에게 이 대회는 지난날의 오명을 씻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대회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소라의 아이디어가 담긴 파일을 몰래 빼내 내용을 확인했다. 소라의 기획안은 독창적이고 섬세했으며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담고 있었다. 김민주는 질투에 눈이 멀었다. 그는 소라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 자신의 기획안에 넣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소라의 명성을 완전히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팀원들에게 한소라가 외부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소라가 과거에 학력 위조를 시도했다는 거짓 정보까지 흘렸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그의 말에 점점 더 소라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소라는 모두의 멸시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혜진 부장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실력 없는 사람을 극도로 혐오했다. 한솔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는 소라를 불러 냉정하게 말했다. 한소라 씨, 소문이 사실입니까? 만약 당신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 회사는 물론 업계 전체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출한 기획안 내일 프레젠테이션에서 똑바로 설명하지 못하면 실력 없는 인턴 딱지를 평생 달고 살게 될 겁니다. 박혜진 부장의 말은 김민준의 음모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녀는 소라가 해커 재능을 보였을 때도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그녀를 시험하려 들었다. 그녀의 태도는 소라를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었다. 경진대회 당일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인턴들은 각자 준비한 아이디어를 발표했고 마침내 김민준의 차례가 왔다. 그는 당당하게 스크린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유창한 말솜씨로 소라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짜고 친 듯 소라의 기획안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발표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김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라를 돌아보았다. 이제 소라의 차례였다. 그녀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모두의 경멸적인 시선과 마주했다. 표절범 사기꾼이라는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박혔다. 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의 기획안을 도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지 몰랐기에 쉽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지원군인 한지호는 멀리서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라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스스로 이 난관을 극복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소라가 발표를 시작하려 할 때 김민준이 손을 들었다. 잠시만요, 한소라 씨. 제가 듣기로는 한소라 씨의 기획안이 제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들었습니다.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박혜진 부장 역시 김민준의 말에 동조했다. 한소라 씨, 이 상황을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만약 해명하지 못한다면 발표를 중단해야 할 겁니다. 소라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외톨이였다.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히게 생겼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 4명의 아빠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소라야, 세상은 네가 가진 것을 뺏으려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너를 보게 될 거다. 모두가 너를 의심할 때 너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너의 실력뿐이다. 두려워 마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니까. 소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말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소라는 잠시 멈칫하더니 박혜진 부장에게 말했다. 부장님, 김민준 씨의 기획안과 제 기획안이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아이디어를 표절했습니다. 증거는 바로 여기 제 기획안에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김민준은 비웃었다. 증거, 네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이미 소라의 원본 파일에서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라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스크린에 띄운 기획안 파일을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 기획안은 김민준 씨의 것과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릅니다. 이 기획안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데이터 최적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는 이미 그 부분을 수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때 소라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원본 코드에는 저만이 알고 있는 히든키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분 안에 제가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시키겠습니다. 만약 이 키가 작동된다면 제가 원작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저의 패배를 인정하고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김민주는 그녀가 무슨 함정을 파놓았을지 알 수 없어 당황했다. 박혜진 부장은 흥미롭다는 듯이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키보드를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단 1분 그녀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모두가 숨죽이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김민주는 그녀가 틀리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초침 소리가 크게 울렸다. 50초, 40초, 30초. 소라의 입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키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다. 과거에 아빠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그녀의 재능을 봉인했던 일종의 암호였다. 이것을 푸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한소라가 아닌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녀는 짧은 망설임 끝에 마지막 키를 입력했다. 딸기맛 마카롱. 그녀의 어릴 적 별명이자 아빠들과의 추억이 담긴 암호였다. 엔터 키를 누르자 스크린에 푸른색 꽃잎 문양이 떴다. 그녀의 왼팔에 있는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소라가 마지막 키를 입력하자 스크린에는 그녀의 기획안 원본 파일이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푸른색 꽃잎 문양이 스크린 전체를 뒤덮었다. 그 문양은 소라의 팔에 있는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보잘것없는 인턴이 이런 엄청난 기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비웃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던 증거가 다시 나타난 것에 경악했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건 조작이야.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영상이라고. 하지만 소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 알고리즘은 제가 직접 개발한 것이며 이 히든키는 오직 저만이 알고 있는 암호입니다. 그리고 제 기획안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또 다른 오류가 있습니다. 김민준 씨의 기획안에는 이 오류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겉만 베꼈기 때문입니다. 소라는 김민준에게 스크린을 넘겨주며 말했다. 자, 확인해 보시죠. 김민준 씨의 기획안을 실행시켜 보십시오. 김민준은 주저했다. 그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이미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의 기획안이 실행되자 예상대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며 프로그램이 멈춰버렸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완벽하게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경멸과 의심의 눈빛에서 경외와 충격으로 눈빛을 바꿨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소라가 아닌 김민준을 향했다. 바로 그때 박혜진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냉정한 표정으로 김민준에게 말했다. 김민준 씨, 모든 것이 명백해졌군요. 당신의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혜진의 말은 김민준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혜진은 이어서 소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냉정함 대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솔에게 다가와 말했다. 한소라 씨, 당신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당신은 이 대회에 우승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부장님.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한소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였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니라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모든 편견과 멸시에 대한 통쾌한 복수였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라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소라가 더 이상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였다. 소라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인턴들은 솔에게 다가가 그녀의 용기와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닌 존경과 동경이었다. 소라는 그들의 진심 어린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평범한 삶을 견뎌왔던 것이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진실이 거짓과 위선을 이기는 과정이었다. 소라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그 재능은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를 빛나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었다. 대회가 끝나고 박혜진 부장은 솔에게 다가와 정식으로 계약직 전환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녀가 개발한 아이디어를 회사 차원의 프로젝트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소라는 이 모든 제안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억만장자 아빠들의 딸이 아닌 한소라라는 이름의 IT 전문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경진대회 이후 김민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표절과 음모는 회사 전체에 알려졌고 그는 그 즉시 모든 직위와 인턴 계약을 박탈당했다. 그의 명문대 학벌 화려한 공모전 수상 경력은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없었고 모두가 그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한소라의 발 아래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팀원들마저 등을 돌렸다. 그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위선의 탑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한편 박혜진 부장은 자신의 태도에 깊은 반성을 했다.
그녀는 소라가 해킹 사건을 해결했을 때부터 그녀의 비범함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자신의 오만한 판단으로 그녀를 시험에 들게 했다. 그녀는 소라가 제출한 기획안을 보며 그 안에 담긴 깊이와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솔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 위해 그녀를 따로 불렀다. 박혜진은 솔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한솔아 씨, 지난번 당신을 무시했던 제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저는 실력 없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당신은 저의 오만함과 편견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혁신적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소라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박혜진의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박혜진 부장은 솔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인턴이 아닌 정식 프로젝트 매니저 직책을 맡아 그녀의 아이디어인 데이터 최적화 알고리즘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턴에게는 전례 없는 일이었고 그녀의 능력을 회사가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소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대신 실무형 인턴으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혜진은 놀랐다. 그녀는 소라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소라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외계층 청년들을 위한 코딩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저희의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싶습니다. 소라의 제안은 단순한 돈과 명예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 즉 자신이 가진 재능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결심이었다. 박혜진은 소라의 제안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소라의 뜻을 존중했고 그녀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 소라는 한지훈과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소라의 제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단하네요, 한소라 씨. 당신이라면 회사의 최고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제안을 하다니.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소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어요. 어릴 적부터 제가 가진 재능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외롭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의 팔에 있는 꼬집 흉터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불행을 상징하는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증표였다. 한지훈은 소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솔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의 눈은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겠죠.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마주할 것이다. 그녀와 한지훈의 대화는 깊은 성찰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소라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고 그녀의 영혼은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옥탑방에 살던 평범한 인턴 한소라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JS 미디어의 기술 고문으로 활동하며 소외계층 청년 기술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사무실은 JS 미디어 본사 건물 내 위치해 있었지만 그곳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소라의 팔에 있는 꽃잎 모양의 흉터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가치와 자부심의 증표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여 젊은이들에게 직접 코딩을 가르쳤다. 그녀의 강의는 딱딱한 이론이 아닌 그녀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학생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진심, 어린 가르침에 감동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솔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셨어요?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요. 여러분도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학생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옆에는 항상 한지훈이 있었다. 그는 이제 재단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소라를 도왔다. 그는 소라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는 소라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켰고 그녀의 결정을 언제나 존중해 주었다. 그는 소라가 빛을 발하도록 묵묵히 도와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소라의 성공은 4명의 아버지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소라가 혼자 힘으로 이룬 이 모든 것들을 보며 그녀를 억압했던 과거의 자신들을 반성했다. 그들은 솔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보란듯이 이룬 성과 앞에서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그녀의 재단에 막대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응원했다. 그러다 어느 날 4명의 아버지들은 소라를 찾아왔다. 그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재단 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솔에게 다가가 서투른 모습으로 사과를 건넸다. 소라야, 우리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우리는 너의 재능을 사랑했지만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라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소라는 그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들, 이제 괜찮아요.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아빠들이 저에게 주었던 재능이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저와 함께해요, 아빠들. 그녀의 말에 4명의 아빠들은 눈물을 보였다. 그들은 비로소 소라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갑을관계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 소라는 재단의 이름으로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했다. 건립식 날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연설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당당했다. 이 도서관은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 또한 이 도서관에서 제 꿈을 찾았고 이제 그 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4명의 아버지들과 재단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도서관의 테이프를 잘랐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팔에 있는 흉터는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성공과 희망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문양이 되었다.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가 되었고 그녀의 재단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소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억만장자 아빠들의 딸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한소라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소라는 재단 도서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한지훈과 보름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길었던 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온 따뜻한 봄날과 같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싹 트이울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이 세상 곳곳에 퍼져 또 다른 한소라를 탄생시킬 것이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서울의 늦은 오후는 항상 회색빛이었다. 한소라의 옥탑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미지근하고 생기가 없었다. 2층짜리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맨 꼭대기층에 자리한 그녀의 방은 마치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작은 섬 같았다. 창문 밖으로는 복잡한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너머로 낡은 건물들의 지붕이 겹겹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퉁퉁 불어터진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다. 국물은 이미 식어 기름막이 굳어 있었고 면발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물흐물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 결국 한 가닥을 집어 입에 넣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짠맛과 밀가루 냄새가 섞인 씁쓸함만이 입안을 맴돌 뿐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똑똑.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문득 시선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으로 향했다.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반짝이는 로고가 보였다. LJ그룹.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대한 이름. 어릴 적부터 그녀에게는 4명의 아빠가 있었다. 한 명은 한국 재계 1위 그룹의 총수였고 다른 한 명은 세계적인 IT 기업의 CEO, 또 다른 한 명은 금융계의 전설적인 투자자, 마지막 한 명은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황제였다. 이 4명의 남자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웠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그녀의 작은 투정은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다. 평범한 이름 한소라로.